친구가 뭐가 부족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는 중.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숙제 해온 것 중에서 혹시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덜 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 14페이지에 있는 1, 2번 중에서 질문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해결한 거 맞아. 선생님이 물리 레벨 2가요. 일요일날 반은 없습니다. 토요일날 반으로 다 모아버려서 일요일날은 물리 레벨 2가 없어요. 저번처럼 물리 레벨 1은 토요일날도 있고 일요일날도 있고 그래서 짝꿍 수업이 돼서 시간이 안 되면 일요일날 오셔도 되는데 물리 레벨 2는 물리 1에 비해서 실제로 거기까지 필요한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물리 레벨 2부터는 한 반으로 줄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다 모은 거라서 일요일날은 수업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15페이지, 16페이지에서 질문할 게 있을까요? 여기는 질문할 게 없으니까 괜찮아요. 자, 17, 18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있었을까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18페이지의 4번 문제들을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거.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서.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20페이지에 해당되는 질문. 이 중에서요, 5번, 6번 문제를 모든 친구들이 대부분 질문했던 문제인데 선생님이 5번 문제에서는 용수철 절대로 용수철로 보지 말아라. 그냥 이거는 실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있는 6번 문제는 레벨 4 문제로요. 계속 반복해서 풀만한 값어치가 있는 문제예요. 됐죠? 이 문제는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꼬매나 정지 마찰력 이런 거, 마찰계수, 최대 정지 마찰력 이런 거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1번에 2번 문제, 그 다음에 4번 문제,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건 여러분들이 특목고라는 이름이 붙은 학교를 갈 게 아니면 풀 필요가 없는 거. 대신에 자사라든가 과고라든가 영재고를 가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필요해서 든 겁니다. 그래서 레벨 2부터는 약간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넣어본 겁니다. 됐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도 살짝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질문 있을까요? 2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일반고를 가려도 필요한 문제들로 이건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요. 아까 22페이지에 5번 답은 2kg로 수정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는 꼬맹아 고등 내신 수준의 문제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 내신 수준의 문제들을 집어넣은 거라서 이 정도는 좀 해결하고 가시죠. 자, 24페이지에서 질문 없어? 괜찮아. 그 다음에 24페이지에서 We are the world 아까 했던 질문이 6번 문제라서 그거는 다 같이 한번 정리할 겸 해봐 드렸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날 했던 것 중에 꼭 복습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몇 개가 있어. 이거는 꼬매나 오늘 가서도 다시 한번 하지만 한 달 지난 후에도 이 문제들을 체크해서 꼭 다시 풀어보셔야 내 실력이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1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돌림까지 끌고 가보려고요.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요. 사실은 수능과 영재필 나는 문제들이라서 전체 물리원을 한번 다 들었다 생각하고 나오는 거라서 뒤에 있는 내용도 앞에 있고요. 앞에 있는 내용도 뒤까지 가서 다시 문제와 연결돼서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벨 2 교재죠. 레벨 1에서는 이런 교재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 물체의 운동 중에 됐어. 변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했어요. 뭐가 바뀌는 게 변하는 운동이야? 뭐가 바뀌는 게 변하는 운동이야? 빠르기나 방향. 근데 기억해봐.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힘. 그래서 알자 힘이 필요해. 그 힘에 의해서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다 통칭해서 무슨 운동이라고 했니? 변하는 모든 운동을 가속도 운동. 그 중에서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만을 등가속도 운동
아니면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얘가 변하는데 얼마나 바뀔 거야? 그 변화량인 가속도의 크기를 m분의 f로 계산하는데 얘는 질량이고요. 얘는 알짜 힘이잖아. 그 중에서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라서 이걸로 계산한 가속도는 방향을 갖는 벡터야.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니? 라는 걸 판단하려면 일단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왜? 가속도는 벡터라서. 일단 가속도의 방향이 안 바뀌어야 등가속도 운동일 수 있고요. 가속도의 크기가 안 바뀌어야 등가속도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뭘로 판단해? 힘의 방향으로 판단하면 돼. 그래서 힘의 방향이 안 바뀌면 가속도의 방향도 안 바뀐 거야. 됐지? 그런 꼬매가 어떤 애가요? 앞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이 A라는 물체한테 뒤쪽 방향으로 힘을 준 거지 내가. 그래서 뒤쪽 방향으로 힘을 줬더니 얘의 속도가요 2였다가 1이었다가 0 됐다가 그 다음에 뒤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을 줬으니까 속도가 느려지다가 멈췄다가 뒤로 가겠죠. 그래서 뒤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됐다가 마이너스 2 됐다가 마이너스 3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판단해요. 등가속도 운동입니까? 가다가 방향이 바뀌었잖아. 등가속도 운동이냐고요? 그래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왜? 힘의 방향이 바뀐 적이 없고요. 힘의 크기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운동 방향은 볼 게 아니야. 힘의 방향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 느꼈어? 자, 얘가 방향이 언제 바뀌어? 물체의 방향이 바뀔 때가 언제야? 속도가 0인 순간에 바뀌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린 것처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때 여기가 2초고 여기가 4초고 여기가 6초라고 쳐봐. 얘 방향 몇 번 바뀌었어? 한 번 바뀐 거죠. 속도가 0이 됐어? x절편 여기서 한 번 바뀐 겁니다. 알겠니? 여기서는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뀐 거야. 속도만 준 거야. 알아? 이런 얘기야. 이게 맨날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적어도 틀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속도가 됐어 플러스 방향이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0이 되는 요 순간 바뀌는 거지. 속도가 늘었다가 줄어드는 이 순간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인지해야 돼. 이거 애들이 더럽게 많이 틀려. 되겠어? 지금 중학교 3학년 여기에 됐어 몇 명 있습니다. 이제 반년도 안 돼서 보는 통합과학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꼭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되겠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형 운동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너네 알아? 변화형 운동 중에서 첫 번째 빠르기만 바뀌어 방향은 안 바뀌어. 그래도 힘 받았겠죠. 그래서 이때 힘을 어떻게 받아야 빠르기만 바꿀 수 있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무슨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힘 받아야 돼. 그게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도 빠르기만 바뀌어. 알겠어? 빠르기만 빨라지거나 빠르기만 느려지는 운동을 하겠지.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럼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힘 받으면 방향만 바뀐다고 나경아? 했지? 자, 어느 방향? 90도 수직 방향. 됐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됐니?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바뀌는 운동을 하고 싶어. 마치 예를 들면 누구처럼? 방향과 빠르기가 다 바뀌는 운동. 얘 들어봐. 누구였어? 포물선 운동. 하나 더 있어. 진자 운동. 얘네처럼. 됐어?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꾸게 하려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을 힘주면 된다 그랬어? 이제 비스듬한 방향.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애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바뀌고 방향과 빠르게 다 바뀌고 있어. 그럼 이 새끼 힘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바꾸고 있겠구나. 이런 걸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힘에 의해서 바뀌는데 힘이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물리량을 결정한다. 변하는 걸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등가속도의 형태에 해당되는 4가지 운동을 그래프로 그렸어. 첫 번째는 자유낙하. 기억나? 두 번째 뭐 있어? 등가속도, 자유낙하, 또 연직 상반, 또 연지 운동. 됐어?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등가속도 운동이 뭐가 있냐면 포물선 운동도 등가속도인데 이거는 물투 내용이라서. 그래서 네, 우리는 물리 원 심화 과정이라서 그 포물선 운동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운동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 알짜 힘과 물체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게 두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이었어. 뉴턴의 운동 법칙 몇 가지 있어? 그러니까요.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외우셨을까? 뉴턴의 운동 중에서 첫 번째 제1법칙을 뭐라 그러니? 안 들렸어. 관성 법칙. 관성의 2가지. 무슨 관성? 무슨 관성? 그렇죠.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선생님을 포함해서 9명 있어요. 정지 관성의 크기가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다르죠. 그 정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을 뭐라고 했다? 질량이라고 했다. 그래서 질량이 큰 애가 정지 관성이 큰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죠? 그러면 관성의 2가지가 있다며. 정지 관성 말고 무슨 관성이니? 운동 관성. 그래서 한번 운동하는 물체가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는 운동 관성이 있죠. 이 운동 관성에도 크기가 있어. 기억나? 운동 관성의 크기를 뭐라고 했더라? 운동량. 됐죠? 이 운동량 구하는 식 불러. 그렇죠. MVP. 이때 M이 뭐였어? 질량이고요. V는 뭘까? 속동력. 속력 아닙니다. 그러니 운동량은 방향을 갖는 속도로 계산했기 때문에 운동량도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보면은 이렇게 2kg짜리가 벽을 향해서요 2의 빠르기로 오다가 벽이랑 쿵 하고 부딪혀서 2의 빠르기로 반대편으로 날아가. 그럼 이 A라는 물체는 운동량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운동량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했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질량 2kg짜리가 속도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갔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4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 납득되니?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 나중 운동량이 얼마니? 불러 이제. 네, 왼쪽 방향으로 얼마입니까? 4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변했습니다. 왜?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그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니? 라는 모든 변화량은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건데 방향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을 한 놈은 플러스 방향, 한 놈은 마이너스 방향을 놓고 계산하는 게 맞다. 이 중에서 뭘 플러스로 놓고 뭘 마이너스로 놓을지는 네가 계산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나는 나중 운동량의 왼쪽을 마이너스로 놓고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놨으니 됐니?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8로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8만큼 바뀌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어? 네. 이게 통합과학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됐니? 근데 대부분의 일반 아이들은 뭐 방향 없이 생각한다. 자꾸 그런다. 100번 가르쳐줘도 그런다.
그러니까 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니?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0이요. 이러는 순간 대학 안 가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예요. 되겠어? 그래서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그래서 변화량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너무 기니까 충격량으로 부르기로 했다. 기억나니? 운동량의 변화량을 다른 말로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그러니 이 충격량이라는 I 값은 그대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서도 구할 수 있지만 이 변화를 시키는 원인은 물체가 벽에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뭘 받아서 변한 거니? 힘이요. 되겠어? 그래서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 원인은 얼마만큼의 힘을 받았느냐에 의해 결정되고 그 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받았느냐에 의해 결정되니까 충격량은 FT로 계산하면 돼 라는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 선생님 운동량의 변화량이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인데 그럼 충격량도 똑같이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죠. 네. 그럼 충격량의 방향은 어디서 할게요? 맞아요. 힘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부딪힐 때 벽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힘받았다는 얘기니? 왼쪽 방향으로 힘받았다는 얘기야. 되겠어? 힘 방향이 왼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당연하지 않아? 공이 오다가요. 공이 누굴 밀어? 공이 벽을 밀면 벽이 누굴 밀니? 공을 밀잖아요. 그랬을 때 공이 벽으로부터 밀리는 방향이 왼쪽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이 벽으로부터 밀리는 왼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힘을 받았는데 얼마만큼의 힘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얘를 0.1초 동안 힘을 받았을 수도 있고 1초 동안 힘을 받았을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0.1초 동안 힘을 받았다면 얘는 얼마의 힘을 받은 거니? 얼마의 힘? 얼마의 힘? 왼쪽 방향으로 80의 힘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1초 동안 힘을 받았다면 얘는 얼마의 힘을 받은 거니? 네, 왼쪽 방향으로 8N의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느꼈어야 되는 거, 물체가 충격량이 똑같더라도, 이해돼요? 충격량이 같더라도 그 충격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만 뭐 할 수 있다면, 길게 할 수 있다면, 맞니? 순간 받는 힘의 크기는 뭐 할 수 있다? 줄여서 사람이 안 다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였던 거 기억나지? 맞냐? 이거 가지고 애들 자소서 더럽게 많이 써. 영재고든 과고든 상상고든 상관없이 자소서를 쓸 때 과학을 대부분 쓰거든요. 그때 쓰는 게 정말 시간에 따라서 충돌하는 시간에 따라서 충격량이 줄어서 안정적이냐. 그러면 내가 택배를 받을 때 우리 집에 맨날 달걀 오는데 깨져올 때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달걀을 수송할 때 됐어 힘을 줄여서 안 깨지게 할 수 있냐. 이게 포장지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뽁뽁이가 나온 거예요. 알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그 자체가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여러분들 그냥 빵 충돌하는 게 아니고요. 충돌할 때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날 때 뭐가 터진다? 에어백이 터진다. 이거잖아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만 보세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요거 곱하면 선생님 맨날 하죠.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 방향 계산하면 마이너스고 숫자 계산하면 8이고 단위 계산하면 뉴턴 초인데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더 초라고 했어. 이 두 개의 단위가 같은 단위, 다른 단위? 같은 단위입니다. 왜? 힘이라고 하는 뉴턴이라는 단위는요. F는 MA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서 만든 이 단위가 복잡해서 과학자 이름 뉴턴으로 바꿔서 쓴 것뿐이야. 그래서 뉴턴이라는 단위의 원래 값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그 힘에다가 시간이 초를 곱하면 날라가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이 단위가 되는 거야. 되겠니? 그러니까 네가 뉴턴 초로 쓰던 아니면 킬로그램 미터 퍼 초로 쓰던 어떤 단위로 써도 다 똑같은 단위야. 되겠냐? 그래서 선생님 운동량의 단위는 이거고 충격량의 단위는 이거예요? 이거 같은 단위라고요. 바꿔서도 똑같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충돌할 때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프로 그릴 수 있구나. 충격량은 FT니까 한쪽 X축을 F로 놓고 Y축을 F로 놓고 X축을 시간으로 놨을 때 됐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은 당연히 FT의 곱이니까 얘는 충격량을 나타내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니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문제요. 18페이지 4번 문제로 왔습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과 상위권 아이들은 그래프를 분석할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상위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그래프의 면적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했었어야죠. 고민했었어야죠. 이 면적이 FT라고요. 충격량이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요. 되겠어? 근데 이 새끼는 맨 처음에 무슨 상태냐면요. 첫 번째 줄에 밑줄 정지되어 있었다고 써 있었어요. 정지되어 있으면 처음에 운동량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없으면 나중 운동량 그 자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이라는 거예요. 나중 운동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 나중 운동량이 그 자체가 충격량이라는 뜻이잖아요. 되겠어? 그러면 얘는요. 5초 동안 그랬으니까 5초 동안의 충격량을 구해야 돼. 됐니? 0초에서 3초까지, 3초에서 5초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5초일 때 나중 운동량을 구하라 그랬으니 5초까지의 충격량을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0초부터 3초까지의 충격량과 3초부터 5초까지의 충격량을 다 더하셔야죠. 되겠어? 이렇게 했더니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8F0가 나온다고요. 이게 나중 운동량이라고. 되겠어? 그러면 이 나중 운동량은 아까 운동량 구했던 공식이 MVP잖아요. 그러니 나중 운동량은 물체의 나중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면 되는데 이 물체는 질량이 2kg라고 했어요. 그리고 5초일 때 속도가 8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곱한 값이 충격량이 얘랑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 이때 F0라고 써져 있는 그 값이 바로 2N에 해당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이야. 되겠어? 되겠어? 이런 말이었단 말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억보기에 F0의 크기가 2라는 거 납득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3초일 때는 그래서요. 5초일 때 속도가 8이라고 줬으니 3초일 때 속력은 또 얼마야? 자, 3초일 때는 여기가 3F0잖아요. 여기 3F0이냐? 2F0잖아요. 근데 F0가 2라 그랬으니까 이 순간에 여기가 4N의 힘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4 곱하기 3이니까 여기가 10이라고. 12. 됐어? 그러니 3초일 때 충격량이 12, 3초일 때 나중 운동량이 12란 뜻이야. 이때 질량이 2kg니까 속력은 6이어야 되네. 질량 2kg 맞아요? 네. 질량 2kg니까 나중 속도가 6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5초까지 이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니 꼬맹아, 거리를 나타내려면 얘 뭐라 하시면 되겠어요? 이물체는 마찰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준 그 힘이 R자리야. 맨 처음에 정리되어 있었어. 시간 속도를 그리는데 맨 처음에 정지한 상태로 3초 동안에 4N의 힘을 2kg짜리한테 준 거야. 그러면 가속도는
돼요? 2란 말이야. 그러면 1초의 속력이 20 빨라지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초일 때는 6만큼 빨라져. 여기가 6이어야 되죠. 힘이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한 등가속도라고요. 그리고 나서 힘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몇 뉴턴으로 줄어듭니까? 2뉴턴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2뉴턴의 힘으로 2kg짜리를 밀었으니까 요 순간의 가속도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이제 가속도가 1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2초가 더 지나서 5초가 되면 속도는 이만큼 증가하니까 여기가 8 돼야 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6이었다가 8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5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이 밑에 있는 면적 구하시면 돼요. 근데 면적을 조금 영리하게 구하면 이거 등가속도잖아.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3이야. 3이라는 평균 속도로 3초 동안 갔으니까 여기 간거리가 9m고, 그치? 네. 그 다음에 효빈이 한 번만. 우리 효빈이야? 네. 처음 속도 6이고 나중 속도 8이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7이란 말이야. 그러면 7이라는 평균 속도로 2초 동안 간 거니까 그래서 이때 간 거리는 14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얼마 나오니? 23이 나오죠.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5라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뭔지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 졸면 죽는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달랑 보고 가면 돼. 졸 시간이 어딨어? 자, 근데 이러한 운동량에서 꼬맹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뭐 있지? 그쵸. 선생님은 20년 넘게 이걸 했으니 얼마나 잘 외웠겠어요. 너네도 똑같은 드라마를 20번 보면 대사도 외우겠죠. 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낯설죠. 자, 봐. 이러한 어떤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 기억나나?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 여기에 앞에 가는 4kg라고 하는 아이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단 말이야. A가. 근데 뒤에서요 어떤 애가 오고 있어요. 2kg짜리라고 하는 B가 얘는 10의 빠르기로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앞에 가는 애는 천천히 가고 뒤에 가는 애는 빨리 오니까 두 개가 뭐 할까? 두 개가 뭐 할까? 팡 충돌해요. 됐어?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 두 개가 부딪히니까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해. 맞냐? 이 얘기야. 그래서 A와 B가 쿵 하고 부딪힐 때요. 뒤에서 오는 B가 A를 미는 힘이 작용하겠죠. 됐어?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할 때 그 순간 똑같이 뭐가 생겨야 돼? 반작용도 생겨야 돼. 기억나냐? 이때 B가 A를 F라는 힘으로 밀면 이때 반작용은 A가 B를 똑같이 F라는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돼. 기억나? 그래서 B도 F라는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린다. 이런 얘기였어. 자, 근데 B가 A를 밀 때 얼마 동안 밀었냐면 2초라는 시간 동안에 밀었다고 쳐봐. 그게 둘이 접촉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거꾸로 A도 B를 똑같이 2초 동안 밀어. 그러니 힘의 크기도 똑같고 힘을 주고받은 시간도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 FT, 충격량 값이 똑같다는 얘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니까.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다. 방향만 반대다. 그러니 A의 나중 운동량에서요. A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랑 같다.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다. 근데 나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분배하더라. 그리고 나서 나중은 나중끼리 처음은 처음끼리 모으면 그래서
A의 나중 운동량에다가 B의 나중 운동량을 더한 값이 A의 처음 운동량에다가 B의 처음 운동량을 더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충돌을 해도 둘의 합한 운동량은 변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다. 되겠어? 그러면 이러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충돌이 끝난 후에 A는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논리적 사고. A는 빨라지겠니? 느려지겠니? 쉬워. A는 빨라져요? 느려져요? 충돌한 후에? 빨라지죠. 왜요? 가는 방향으로 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A는 빨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A가 열나 빨라져서 얘 속력이 6 됐다고 쳐보자. 그러면 꼬맹아 B는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요. 왜?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았으니까 느려지겠죠. 되겠어? 그래서 B는 느려지는데 이 B라고 하는 2km짜리가 느려져서 속력이 느려져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얼마에 빠르게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A와 B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인지 보시면 둘 다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나는 오른쪽의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게. 그러면 A의 운동량은 플러스 8, B의 운동량은 플러스 20. 합하면 둘의 운동량이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28이었단 말이야. 그럼 나중 운동량도요, 두 개 더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28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맞아. 자,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 A의 운동량만 구할 수 있죠. 오른쪽 방향으로 23입니다.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4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판단했습니다. 이해되지? 그랬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 여전히. 방향 안 바뀌었어야. 그리고 운동량은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인데 B의 질량 2km니까 B의 속력이 얼마? 2의 빠르기로 가고 있겠구나. 얘 속력 2야. 라는 거 판단하는 거였어. 기억하지? 하겠지.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가장 하이 레벨의 아이들이 푸는 유형을 보여드리면 충격량 그래프가 아니고 운동량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자지러집니다. 여기가 운동량 그래프예요.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 어떤 2kg짜리 물체가요. 그래서 처음에 0초일 때 운동량이 2였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운동량이 증가해서 2초가 됐을 때 운동량이 8 됐다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첫 번째 충격량이 얼마냐?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해드렸었는데 됐어? 충격량이 얼마게? 라는 거고요. 이때 받은 힘이 얼마냐? 이 새끼 가속도가 얼마냐? 2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죠. 이 그래프. 자, 1분 드려요.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승주 방학 언제 하니? 네? 방학. 했어요. 어제. 나 철상 무슨 했어? 계약을. 17일.
3, 4번 다. 자꾸 발표 수업하십시오. 자,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시간 속도 그래프, 아니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되죠? 자,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이 얼마니? 그럼 이거랑 같은 말 생각해야죠. 운동량의 변화량. 0초일 때 운동량이 2였다가 2초가 되면 운동량이 8이 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 높이 변화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충격량은 6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세로축이 충격량이라는 FT인데 가로축은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나누시면 저 기울기의 의미가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이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울기는 2분의 6이니까 3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그대로가 꼬맹아 속도 그래프로 바뀐다. 기억나니? 이게 바로 엄청난 사실이죠. 왜?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과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얘를 질량으로만 나누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속도 그래프가 된다. 근데 질량이 얼마니까? 2kg니까 이걸 다 2kg로 나눠버립니다. 2kg로 나눠버리시면 그래프 모양 그대로 세로축의 세로축의 숫자만 바꿔서 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면 이게 1입니다. 1. 이 순간의 속도 얼마냐면 4입니다. 4. 이렇게 바뀌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 기울기 구하시면 이 자체가 가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간다고요. 그 다음에 간거리 얼마니? 라고 하면 이제 뻔하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니까 이 새끼 평균 속도 나경아 얼마? 그렇죠. 2분의 5라는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2를 곱할 거니까 간거리가 5m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돼? 이해돼? 시우 질량 있어서 푸는 거 맞아? 주아 풀려? 이렇게 갑니다. 됐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 가지고 놀자. 운동량 그래프를 가지고 놀자. 되겠냐? 어차피 충격량 그래프는 개나 소나 다 알아. 충격량 그래프는 개나 소나 다 알아. 운동량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야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야. 되겠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첫 번째 잡아놓으시면 오늘 할 내용 중에 첫 번째 거는 해결. 자, 이제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 됐어. 힘이 아닌데 힘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거짓말 힘. 뭐 있습니까? 돌림. 이겁니다. 돌림은 힘 아니라고 했어. 됐어. 돌림힘은 힘 아니야. 돌림힘은 힘이 아니고요. 물체를 뭐 시키는 거냐면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다.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해요.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물체가 뱅글뱅글 돌고 있어. 그 새끼는 돌림힘을 받고 있어도 도는 거야. 되겠니? 자,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 돌림힘인데 이 돌림힘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됐어? 저기 문 열어. 라고 하면 지금 승주가 문을 뭐 시키고 있다고? 뭐 시키고 있다고? 회전. 그랬을 때 회전의 중심축이 어디냐? 승주야. 어디?
문을 닫고 보여줘야 돼 애들한테. 회전할 때 중심축은 어디입니까? 네, 경첩이죠. 되겠어? 그래서 물체가 회전할 때 이렇게 받침점이라고 하는 회전할 때 움직이지 않는 중심축이 있어.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축, 여기를 우리가 멋진 말로 받침점이라고 하죠. 그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R, 얘가 2m라고 칠게. 2m 떨어진 곳에서 내가 얘를 회전시키려고 힘을 줍니다. 자,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물체를 회전시킵니까? 이 거리에, 여기에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면 저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어? 무조건 수직 방향입니다. 되겠어?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난 얘를 눌렀어. 10N의 힘으로. 그랬더니 얘가 정말 회전을 했어. 됐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여기 왔다고 치자. 얘 이렇게 돌았죠. 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구나. 이겁니다. 물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어. 그 회전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하고, 나중에 과거나 영재고 가면 얘를 토크라고 불러요. 돌림힘이라고 할 때 얘 하도 헷갈려 해서 토크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야. 토크. 그래서 그 돌림힘을 받았는데 그 힘을,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곱한 값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10N이네. 그렇다면 얘는 돌림힘이 얼마야? 라고 하면 20Nm라는 돌림힘을 받아서 얘는 회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겠어? 자,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렸을 때 탔던 시소다. 이 시소가 바로 지뢰다. 이런 얘기였어. 맞냐? 모든 도구의 근간, 지뢰. 자,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가운데 받침점 있어. 거기에 아빠가 앉아있어. 기억해봐. 자, 80kg짜리 아빠가 앉아있으면 아빠는 똑바로 눌러. 수직하게 800N의 힘으로. 근데 아빠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1m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20kg짜리 조그만 아들이 앉아서 아빠랑 돌림이 평형이 되려면 도대체 이 아이는 얼마나 먼 곳에 앉아 있어야 가능하니? 라고 하는 돌림이 평형 기억나? 그거. 아빠가 눌렀을 때 시소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인가? 아들이 눌렀을 때 이렇게 돼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의 크기가 같아야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돌림인 평형이 돼. 자, 그러면 아빠가 주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똑같아요. 힘에다가 받침점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해야 됩니다. 자, 힘은 800N이고요. 받침점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1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200N의 힘으로 받침점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당연히 3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4야. 그랬을 때 내가 규칙성 보여줬죠? 규칙성 보여줬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이기 때문에 4대 1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된다? 1대 4여야 돌림인 평형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니? 이렇게 돌림인 평형이 되면 그 상태로 회전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등속도로 회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힘을 줘서 등속도로 회전을 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쳐.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올라갔겠죠. 됐냐? 그랬을 때 아들이 내려온 거리가 2m면 아빠가 올라간 거리는 얼마일까요? 아들이 2m 내려왔어. 아빠는 얼마 올라가겠니? 어떻게 알아요? 네, 이 삼각형하고 보면은 이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물리를 푸는 능력이에요. 언어. 그 언어를 여기 사용하셔야 됩니다. 닮음이기 때문에 됐니? 이 길이 비율이 1대 4잖아. 그럼 이 길이 비율도 1대 4여야 된다는 걸 미루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2m니까 여기에 거리가 나경은 얼마?
네, 0.5. 되겠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이게 돌림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러한 됐어. 돌림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인간이 쓰는 도구를 만든 거다. 인간이 쓰는 도구가 바로 이 돌림힘에서 온 거다. 그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모든 도구의 근간 지뢰라 이거죠. 자, 지뢰는 한쪽을 짧게 해서 한쪽에 무거운 물체 놨어요. 200.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누르니까 아이가 등속도로 회전하는 돌림이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냐?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 몇 군데 있습니까? 3군데 있죠. 물체가 막대기를 누르는 이 부위를 우리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작용점이라고 하고, 받침대가 막대를 밀어 올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받침점이라고 하고, 사람이 꾹 누르는 힘을 줘서 누르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힘점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뢰는 받침점, 작용점, 힘점 이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으면 저렇게 안 생겨도 지뢰라고 할 거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새끼 알아내. 니 누구야? 그거 지뢰야. 왜? 여기가 무슨 점입니까? 그렇죠.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가 힘점이죠. 여기가 무슨 점? 받침점. 그래서 여기가 종이를 자르는 여기가 무슨 점? 작용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뢰인 거야. 되겠어? 근데 이러한 지뢰에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어. 이걸 과거에서 맨날 물어봐. 되겠냐? 자, 지뢰의 종류가 있는데 이 지뢰의 종류는 이 3가지 힘의 위치가 어떻게 돼? 얘네들 힘의 순서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 있고 받침점 다음에 힘점 있는 가장 스탠다드한 이 지뢰가 몇 종류입니까? 얘가 1종지뢰.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으로 되어 있는 가위가 1종지뢰를 본따서 만든 도구예요. 그 다음에 1종지뢰 말고 2종지뢰도 있고 졸려면 살짝 일어나서 저쪽에 가서 서서 해도 돼. 교탁 가지고 가면 돼. 3종지뢰도 있어. 보면아 2종지뢰는요 이 기본에서 순서를 떼서 2개를 바꾸면 되죠. 어디? 앞에 거 2개 바꾸면 2종이야. 뒤에 거 2개 바꾸면 3종이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앞에 거 2개를 바꿔서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 작용점 다음에 힘점으로 만들면 2종지뢰가 되는 거고요. 뒤에 거 2개를 바꾸면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고 힘점 다음이 받침점이면 돼. 그럼 보면 병따개는 몇 종류야? 병따개. 병뚜껑을 따는 거 병따개요. 이거 몇 종지래일까? 되겠어? 자, 병뚜껑이라는 물체를 어디서 들어올리니? 어디서? 어디에서 병뚜껑이 실제로 올라갑니까? 여기서 올라가죠. 됐어? 여기가 무슨 점일까요? 이게 작용점이죠. 그럼 이거 무슨 점일까요? 이건 받침점. 나 힘을 어디서 줘요? 여기다 주죠. 그러니까 이게 1점. 그러니까 이 새끼 몇 종지입니까? 2종. 그러면 저의 손은 몇 종지일까요? 우리 손도 지른 거 아세요? 되겠어? 이거 이렇게 들어올리죠. 여기가 지릅니다. 이게 지릅니다. 되겠어? 우리 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물체를 들어 올려.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리면 내 손이 이렇게 가 있어. 그러면 내 뼈다귀를 누가 돕니까? 내 뼈다귀 얘 스스로 못 움직여요. 누가 들어 올릴까요? 이 뼈다귀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들어 올릴 거예요. 이 근육이 이렇게 힘을 줘서 뼈다귀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추워. 아까 하도 졸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세게 틀어놨었어요. 자, 보면 봐봐. 이때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로 바꿔볼게요. 고등학교에. 자,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로 바꾸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막대기가 있어. 이 막대기에 그래서 받침점을 이렇게 놓고 됐니? 여기에다가 2kg짜리 물체를 올려놨어. 자, 요 길이는 1이야. 되겠어? 자,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냐면 3이야. 거기에다가 내가 얘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릴 거나 또는 그냥 수평한 상태를 유지할 거야. 되겠어? 자, 그럼 수평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치자. 그랬을 때 단 조건은 뭐냐면 이 나무 토막이 질량이 있죠. 이 나무 토막의 질량이 1kg. 그러면 나는 이쪽에서 얼마의 힘으로 눌러야 되겠어? 돌림이 평형이 될까?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얼마의 힘으로 눌러야 돌림이 평형이 됩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고 보면 이렇게 나무 토막에 무게를 주면 어떻게 해? 나무 토막의 질량이 1kg? 그럼 모든 물체는요 힘이 한 점에 작용합니다. 한 점에. 그러면 나무 토막의 질량이 1kg면 얘는 지구에서 10N의 중력받죠. 그걸 한 점에 받아야 됩니다. 어디? 그걸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죠? 그게 바로 무게중심력. 됐어. 그러면 균일한 막대에서의 무게중심점은 어디니? 어딜 것 같니? 정가원이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4짜리니까 됐어. 이 막대기 전체 길이를 4라고 보면 이때 무게중심은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서 10N의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의 무게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20N의 힘으로 눌러. 여기서는 10N의 힘으로 눌러. 그럼 난 여기서 얼마의 힘으로 눌러줘야 얘가 평형인 상태를 유지할까? 이게 투예요. 되겠냐? 해봐. 뚝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계산 안 하고 숫자 준 거라서. 나왔어? 얼마야? 3분의 10. 이거 나오는지 보죠. 자, 여기서는요. 힘이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누르는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누르는 거예요. 무게 중심은 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이 주고 내가 여기서 누르는 힘도 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이야.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시계 방향의 돌림이 두 개를 합한 값이랑 같아야 돌림이 평형. 이해하겠어? 자, 그 중에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면요. 20N이 발등점부터 1m 떨어진 곳에 있고 연준아! 자, 시계 방향의 돌림이면요. 10N의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얼마입니까? 1m 떨어진 곳에 있죠. 요것도 1m죠. 맞나? 자, 그러면 더하기 얘요. F라는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때 요거 넘기시면 10 되는 거니까 3F는 10. 그래서 F는 3분의 10N의 힘으로 누르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네. 그래서 돌림인 평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F라는 값을 우리가 구했어. 근데 꼬매나 얘는요. 회전도 하지 않지만 이동도 안 나는 완벽한 정지 상태. 완벽한 정지 상태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당연히 돌림이 평형도 성립해야 되지만 힘의 평형도 성립해야죠. 그래야 정지겠죠. 이게 힘이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까? 생각. 이 막대기에 힘이 몇 개가 작용할까? 몇 개야? 막대는 몇 개의 힘을 받아서 힘의 평형이 될까? 4개입니다. 지금 보시면 3개의 힘만 있으면 얘도 눌러, 얘도 눌러, 얘도 눌러. 그럼 막대기는 아래쪽 방향으로만 힘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거 20, 10, 3분의 10 됐어? 다 더하시면 30 더하기 3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얼마? 3분의 100이요? 맞아요. 3분의 100N이라는 식으로 눌러. 근데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 정지를 하면 위로 밀어올리는 힘도 3분의 100이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힘의 평형이 돼서 정지죠. 자, 그럼 이 힘은 어디 있을까요? 받침점이요. 받침대가 물체를 이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3분의 100N.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체는요. 받침점에서는 위로 올리는 힘을 받고 있다. 그럼 선생님, 이 힘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왜 돌림을 안 구했어요? 구할 필요가 없죠. 받침점에 있기 때문에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0. 그래서 돌림을 못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돌림의 평형을 구할 때는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을 무시한 겁니다.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를 회전시킬 수 없으니까. 맞지? 맞지? 이렇게 돼. 자, 근데 이제 일반고에서 벗어나서 특목고 버전으로 가죠.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고 이 거리가 1m고 이 거리가 4m라면 길이 비가 1대 4니까 힘의 비가 4대 1로 몇 뉴턴의 힘으로 누르면 되냐면 50뉴턴의 힘으로 누르면 눌립니다. 돌림이 평형이라서 그 자체로 있거나 또는 등속도로 회전한다 그랬어. 그래서 얘를 등속도로 회전시켜서 얘가 이렇게 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물체가 이만큼 올라갈 동안 이 물체는 이만큼 내려왔어. 아까 우리 했지. 그랬을 때 얘가 1m 내려갔다면 얘는 몇 미터 올라간 거니? 0.25m 올라간 거지.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풀로 사용하면 사실은 이 물체는 막대기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동했으니까 얘는 1을 받은 겁니다. 그 일 누가 해줬어? 누르면 내가 해줬지. 됐어? 그러면 물체가 받은 일과 내가 한 일, 다시 말해서 도구를 사용한 내가 한 일의 양이 어떤지 볼게요. 일은요 무조건 힘 곱하기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한 일 나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막대로부터 200N짜리가 올라가려면 막대로부터 얘를 받은 힘이 얼마냐면 그대로 200N의 힘을 받았겠죠. 그 200N의 힘으로 몇 미터 올라갔습니까? 0.25m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 물체가 받은 일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50줄입니다. 맞아.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얼마냐? 나는 50N의 힘으로 1m 눌렀어요. 50N의 힘으로 1m 눌러서 내가 한 일은 50줄입니다. 아, 내가 한 일만큼 받았구나. 당연한 거죠. 되겠어? 근데 이상하죠. 물체가 돼서 내 일을 받을 때 받은 힘은 200이지만 내가 준 힘은 얼마밖에 안 돼? 50밖에 안 돼요. 도구를 사용하니까 물체가 받은 힘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 힘만 줘도 저 물체를 들 수 있다는 거야. 맞아. 이게 도구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죠. 힘을 적게 들이는 거. 되겠어? 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 힘을 줄일 수 있어요. 그걸 힘의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하죠. 도구를 쓰니까 힘을 4분의 1로 줄였어. 아싸! 개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힘을 줄인 만큼 이동거리는 그대로 늘어납니다. 먹은 만큼 뱉어내야 된다고요. 됐어? 이걸 우리는 거리에 뭘 받다 그러니 손해를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힘의 이득을 받는데 그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면 힘 곱하기 거리가 변할 수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한 일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란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그래서 일에는 절대로 이득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40만큼만 했는데 이 새끼가 50의 일을 받았어. 이런 일은 절대 문제할 수 없다는 얘기야. 됐어. 일에는 이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봐서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한마디로 줄여서 일의 원리가 모든 도구를 사용할 때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힘을 줄인 만큼 거리는 늘어나기 때문에 한 일은 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은 일과 얘가 한 일의 양은 반드시 같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지뢰를 이용해서 만든 또 다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도르래입니다.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까? 도르래입니다. 이씨, 내가 가르쳤었는데 도르래 두 종류. 도르래 두 종류. 이렇게 대가리가 천장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이실 잡아당기잖아. 됐어. 이실 잡아당기면 도르래는 도니까 도르래야. 근데 도르래는 돌기만 할 뿐 물체가 올라와도 도르래 같이 올라가지 않아. 그 높이에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고정 도르래라고 부른단 말이야. 됐어. 근데 이 고정 도르래 자체가 지뢰야. 몇 종지래냐? 보면 얘는요. 여기가 이렇게 돼서요. 얘 돌 때 회전축 받침점 어딨어? 정가운데죠.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물체에다가 힘을 주는 작용점, 여기가 내가 힘을 주는 힘점이란 말이야. 몇 종지래야? 1종지래야. 그 정도로는 1종지래야. 1종지래 이면서 꼬맹아, 받침점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니? 1대 1이죠. 길이비가 1대 1이면 힘의 비도 1대 1이어야 되니까 10N 잡아당길 때 너 필요한 힘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 10N이죠. 길이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힘의 이득을 볼 수가 없어. 그럼 선생님 힘의 이득을 못 봤네? 그럼 거리의 손해를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이 물체가 1m 올라오려면 난 몇 미터 당겨야 돼? 1m 당겨야 돼. 그러니까 물체가 올라가면서 물체가 받은 일 얼마? 얼마? 10줄. 내가 해준 일 얼마? 10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옌병아 씨 힘의 이득도 못 받고 거리의 이득도 못 받는데 이 도구 왜 사서 쓰고 지랄이야? 인간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구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고정도르래입니다. 이게 왜 쓸까요? 힘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고정도르래가 있었으니까 아래 방향을 힘주면 얘가 윗방향 올라가죠.
알겠어? 힘의 방향을 전환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이건 개 같은 소리야. 알겠어? 힘의 이득 못 보는 도구가 훨씬 많아. 되겠냐? 자, 근데 이런 도르래가 있어. 이런 도르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물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런 도르래가 있어. 내가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잖아요. 이 새끼 올라갑니다. 얘가 올라가면서 이 실을 위해서 도르래가 돌아. 내가 잡아당기면 이 새끼가 돈단 말이야. 이렇게 회전해. 그러니까 얘도 도니까 도르래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내가 이 실을 잡아당겨서 물체가 여기까지 올라오잖아? 그럼 도르래는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서 물체와 함께 도르래도 위아래로 움직여.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도르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움직 도르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움직여 위아래로. 그래서 움직 도르래야. 근데 보면은 이 새끼도 지뢰다. 이것도 지뢰야. 그럼 움직 도르래에서요. 받침점, 작용점, 힘점의 위치를 찾아봐. 그럼 몇 종질인지 이해가 돼. 얘 실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돌면서 얘가 올라가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막대기를 이렇게 그리면 어디가 작용점이에요? 어디가 물체의 힘줄이에요? 물체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가운데. 이게 작용점이에요. 여기서 물체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작용점이에요. 힘점은 어디게? 내가 실을 잡아당기면 여기가 힘점이에요. 그럼 받침점은 어디게? 왼쪽은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 도르래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이 도르래는 사실은 이 실에 기대서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데 항상 이 실에 기대 있어요.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자, 그림이 잘 안 보일까봐 다시 그려드려요. 자, 그래서 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르래가 됐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얘가 이 줄에 받침점을 놓고 끌고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이 되는 구조야. 몇 종이래? 2종질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도르래는 2종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고종도르래는 1종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똑같이 집이지만 구조 자체가 달라. 자, 근데 보면은 얘는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 주한 이게 1대1로 길이를 잴 때 무조건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를 재는 거야. 받침점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위치까지 거리를 재는 거라 1대2입니다. 그럼 길이비가 1대2니까 힘의 비는 어떨 것 같습니까? 힘의 비가 몇 대 몇일 것 같습니까? 2대1이어야 되죠. 되겠어?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10N의 물체가 매달렸어. 나 이 실을 몇 N의 힘을 땡기면 되겠다는 얘기니? 5N의 힘으로 땡기면 돼. 얘처럼 10N의 물체를 땡길 때 10만큼 필요하지 않아. 5만 있으면 돼. 되겠어? 자, 그럼 보면 움직도르를 사용하니까 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힘을 2분의 1로 이동받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이 새끼 1m 올라가야 돼. 나 이 실 몇 미터 당겨야 되니? 2m 당겨. 그렇다면 물체가 올라가면서 받은 일 10N의 물체가 1m 올라갔으니까 10N의 물체가 1m 올라갔으니까 물체가 받은 일이 얼마라고? 10줄이라고. 됐어? 그러면 사람이 한 일은 보이니? 5N의 힘으로 2m 당겼기 때문에 5N의 힘으로 2m 당겼기 때문에 한 일이 얼마니? 10줄이에요. 힘의 크기는 2분의 1로 줄었지만 이동거리가 2배 늘어나서 한 일에 아무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일의 원리 성립합니다. 알아들어? 영재 문제로 가자. 물체를 매달아서 이 실 잡아당겨가지고요.
저는 얘가 1m 올라오게 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잡아 당겨줘야 되는 이 거리가 얼마고 이 힘이 얼마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되겠어? 상상해. 똑같은 물체를 매달았어요. 이실 잡아 당길 겁니다. 얼마만큼 내려줘야 되냐? 얘 똑같이 1m 올라갈 거예요. 일분 준다. 이거 맞추면 무조건 영재고 데뷔하는 거야. 나이하고 상관없어. 그냥 하는 거야. 승주 나와서 왼쪽 편타. 유찬아 나와서 오른쪽 편타. 승주야 나와. 네. 첫 번째 왜 저렇게 풀었어? 설명해요. 네, 애들 듣게 설명하시면 돼요. 일단 힘부터 구하자면 480에는 힘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얘는 움직도로되니까 이쪽으로 들려면 힘이 이렇게 분산되니까 240N이 필요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걸 움직도를 한 번 더 쓰면 2배 줄여서 120이고 또 한 번 쓰면 60이고 그다음에 고정도로에는 방향만 바꿔주는 거니까 힘이 60이 들어요. 그 다음에 거리의 힘의 이득을 보면은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두 개 곱이 같기 때문에 8m로 나왔어요. 힘을 몇 분의 1로 줄였니? 8분의 1이요. 자, 유찬아 나와. 왜 이렇게 풀었니? 너는? 그럼 지금 바꿔줘도 되고 지금 풀어도 되고 네. 줄이 6개니까 하나당 60을 해가고 여기도 60. 이 생각으로 좀 밀어. 네.
왜 생각을 끝까지 못 밀고 가? 유찬, 저거 11 몇 가닥? 네? 지금 11 몇 가닥 있어? 6개. 몇 줄? 한 줄. 한 줄이면 장력이 어떠네? 같아요. 네. F2가 얼마야 되니? 160. 왜? 저 다 틀렸거든요. 저 다 지워요. 지우개가 있는데 저 개놈의 새끼! 에휴! 얼마나 되겠니? 60. 네. 그럼 거기 얼마 해야 되니? 60? 60? 아니. 왜 60이죠? 아. 네. 이 개새끼는 산수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저거 이씨. 자, 들어봐. 자, 보시면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야 됩니다. 생각이 길어져야 되는데. 오메나, 요거 실이 몇 가닥 될까? 요거 실이요? 요거 한 가닥이 됐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실하고 별도의 실이 얘입니다. 같은 가닥이 아니야. 이해돼? 그리고 요게 또 다른 실인데 요게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의 힘은 여기에 걸려있는 요 힘이랑 같아야 돼. 같은 가닥이라서. 얘 하나, 얘는 가닥이 달라. 근데 아까 승주가 얘기한 것처럼요. 맨 처음에 이 물체 가라는 물체가 매달려 있는 건 이 도르래예요. 이 도르래에서 아래쪽으로 물체가 480N의 힘을 잡아당기니까 되겠니? 자, 이 도르래를 위쪽 방향으로 480N의 힘으로 당겨야 되는데 이 도르래를 잡아당기는 게 이 빨간 실 두 가닥이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 납득하십니까? 그러니 한 가닥당 240의 힘을 위쪽 방향으로 동시에 주고 있는 두 가닥의 실입니다. 근데 240, 240 더해야 480 나오죠. 그 얘기야. 근데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도르래는 이 빨간색 실이 얼마로 잡아당기니? 240으로 잡아당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아래쪽으로 240으로 잡아당기니까 파란색 실 두 가닥이 240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한 가닥당 얼마인데? 120이면 돼. 납득하나? 네. 그러면 요번에는 이 노란색 도르래를 파란색 실이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120. 그러면 노란색 실 두 가닥이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죠? 하나당 얼마? 60씩 잡아당기면 되니까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60이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움직 도르래 3개를 사용하니까 480짜리를 60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는 건 힘을 몇 분의 1? 8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잖아. 되겠어? 힘을 8분의 1로 줄였으니까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몇 배 늘어나야 되니? 8배 늘어나야 돼. 그래서 8m 당기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서 한 일도 480줄이고요. 실을 당기면서 한 일도 480줄로 한 일의 양은 변할 수 없다고요. 이해돼? 요거 해볼래? 얘는 좀 달라. 왜? 이건 실이 한 가닥이야. 그러니 이 모든 실에서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들이 그래서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기는 힘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 가닥이니까 장력이 다 어때야 돼? 같아야 한단 말이야. 같은 크기의 힘을 다 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물체가 매달려 있는 이 막대기에는 됐죠? 이 막대기랑 연결된 실은 몇 가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닥이 막대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 6F의 힘이 480을 당겨야 돼. 그러니까 힘은 6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80
그래서 힘이 글씨 더럽게 못 쓰지. 저 개새끼는 유치원을 안 나왔나 이 씨랑 방패인 같은 새끼. 80N의 힘으로 당겨야 되는데 힘을 6분의 1로 줄였으니까 거리는 몇 배 늘어나야 된다. 거리는 몇 배 늘어나야 됩니까? 6배 늘어나야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6m 당기면 돼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우고 나면 그걸 가지고 쭉 연결해 보십시오. 얘는 실이 한 가닥이라서 장력이 나간다. 얘는 실이 가닥가닥 달라. 되겠냐? 그래서 영재와 과거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되겠어? 이게 실제로 중학교 내용에 있었다고요. 그랬다가 빠졌다고요. 이게 1 에너지에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거야. 도구가 아니라. 됐니? 그래서 이게 영재 과거 기출문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닥의 힘 T1, 요가닥의 힘 T2, 요가닥의 장력 T3 요거 구하는 게 시험 문제였다고요. 되겠냐? 얘도 이가닥의 힘을 구하는 게 문제였다고. 알겠어?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는데 이 돌림 힘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요. 도구의 근간이 되고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를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돌림 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사실은 돌림 힘을 우리가 구하면서 돌림 힘 평형, 힘의 평형도 아셔야 된다. 이 두 가지 평형에 동시에 만족할 때 실제 물체는 정지되어 있는 거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평형을 뭐라고 해요? 돌림 힘 평형도 성립하고 힘의 평형도 성립해서 완벽하게 물체가 멈춰 있는 상태를 우리는 멋진 말로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정지되어 있으려면 반드시 역학적 평형 상태여야 됩니다. 되었죠. 됐죠? 이런 얘기. 그래서 고등학교의 내신에 해당되는 문제, 수능 계열의 문제, 그 다음에 영재필에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도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어. 자, 체크형.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돌림의 평형으로 쭉 나와 있어서 25, 26, 27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물체가 회전하려고 그러는데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가장 안정적인 물체죠. 그래서 물체, 건물이 넘어지지 않고 가장 제대로 서 있는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 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건물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무게중심은 가장 아래쪽 그리고 건물의 밑바닥은 뭐 해야 된다? 넓어야 된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그 안정적인 거, 뭐 오뚜기.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가장 아래쪽에 있고요. 바닥면이 넓기 때문에 아무리 얘를 기울여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넘어지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해봐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개별적으로 갑니다. 29페이지부터. 29페이지부터 미친 듯이 푸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거는 너네가 가지고 있는 42페이지까지입니다. 되겠어? 쭉 넘기면서 해야 되고 주한이는 오늘 최대한 푼다. 가져.
바로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끝나.